안녕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창비 200호 특집으로 마련된 인터뷰 자리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후위기 분야와 관련돼서 25년 뒤에 한국 사회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려 나갈 수 있는지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인터뷰에 참여하는 저는 문학평론 쓰는 양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 사회와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후위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고 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되는지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면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관련한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 활동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활동가 선생님은 김현지 선생님이시고요. 김현지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집행위원으로 2020년에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9.24 기후정의 행진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또 2022년 작년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에서 활동을 하신 바가 있고 현재는 청년기후긴급행동에서 활동을 하시고 이제 그 단체에서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현지 선생님이 하고 있는 기후위기 관련 활동은 무엇이 있고 주요 관심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제가 처음으로 좀 대중적으로 확산이 된 계기는 2019년에 가을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집회가 한번 열렸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환경보호나 아니면 핵발전이나 되게 구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집회가 열렸다면 기후위기란 좀 포괄적인 시대적인 과제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이제는 기후가 변화하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고 시간이 걸려있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으로 19년에 처음 이제 거대하게 열렸었고, 그때 계기로 많은 기존에 환경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런 많은 수의 청년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나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2020년 1월쯤에 모여서 환경부 장관님이 그때 학생들 청년들 만나서 미팅하고 싶다고 자리를 여신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 그냥 그대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 좋은 얘기하다 끝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도 멸종한다는 메시지를 알리고 싶어서 공룡 옷을 입고 그 자리에 갔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날 처음 이제 액션을 하러 간 거죠. 근데 그날을 계기로 이게 단일성 행동일 수가 없겠고 대응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네. 그때 당시 총선도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액션을 좀 쭉 진행을 하다가 1, 2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바뀔 생각이 없는 정부 요구하는 방식으로 뭔가 바뀔까, 세상이 정말? 우리한테 시간은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고 싶은 세상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운동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뭐 체계도 정비하고 방향도 바꾸고 비전도 좀 세우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긴급행동이라는 단체가 2020년에 1월 그 행동을 계기로 좀 꾸려졌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저희 단체의 사건 혹은 액션이라고 한다면 21년도 2월에 이제 두산 사옥 앞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2020년이 한국이 되게 중요한 해인데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해예요. 19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것도 국가적인 과제구나, 또 세계적으로 또 같이 합의한 바가 있으니까 우리도 몇 년도까지 어떻게 달성을 할게, 이런 계획들을 세운 해인데 동시에 해외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수출하겠다고 결정한 해인 거예요. 사실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잖아요.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해놓고 행동은 따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 나라 국민들이 한국에 이거는
생태적인 맥락에서 우리 삶의 맥락에서 가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 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걸 멈춰야겠다. 왜냐면 사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좀 드러내고 문제시하고 싶어서 그 최대 주주,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최대 주주인 두산 기업 앞에 가서 좀 드러내고 싶어서 찾아갔었고요. 그 앞에 이렇게 두산 로고가 크게 멋있게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두산도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환경 기업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광고를 하는데 이거 완전 그린워싱이다. 말만 초록색이고 초록이라고 말한다고 그게 생태적인 게 아니니까 그린워싱이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페인트를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렸어요. 그 두산 로고 앞에. 좀 시각화하고 싶어서. 이제 베트남에 수출을 하는 석탄화력 발전소인데 베트남 주민들의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 한국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두산은 대기업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그 앞에서 했었고, 환경에 피해가 간다 이렇게 기존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왠지 저희랑 별개의 일인 것처럼 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특정 공간에 거기서 일어난 작은 피해 이렇게 저희랑 분리된 것으로 좀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는 요거를 이제 생태 학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희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 국제적으로 좀 풀뿌리 지역 운동 차원에서 좀 제시가 된 개념이고 단어인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누적돼서 그 어떤 피해,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사라지고 존재가 죽고 사라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단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되돌릴 수 없고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계속 누적적으로 우리에게 그 아픔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석탄화력 발전소를 한번 짓는 일. 왜냐면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몇십 년씩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동안 거기 사는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나 생명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베트남 현지 분들이랑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단체는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청년이 뭘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처음에 이 이름을 정한 것은 뭐 대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학생 행동? 우리가 뭘까 했을 때 그냥 대충 청년들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정한 거였거든요. 되게 의미부를 많이 해서 정한 이름은 아니었고, 대학을 다니지 않는 분들인데 20대, 30대 이렇게 또래 뭐 1020, 30 또래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맞아요. 네, 대학을 안 다니시는 그 나이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대학 졸업 이후에 이미 사회에 좀 진입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청년이란 바운더리는 사실 되게 넓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활동을 지속해오면서 우리가 청년이라는 어떤 정체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했을 때 좀 유동적인 위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운동들이 구체적인 뭐 계급의 차원이든 정체성의 차원이든 동일한 성격 혹은 위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상정을 하고 그 위치에서 구체적인 이 뭐랄까요? 저항의 대상을 상정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단체 안에 있는 분들은 정말 단일하지가 않거든요. 너무 그 개성들이 강해요. 각자가 예를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사실 청년이라고만 불렀을 때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그 대학생들 하면 생각나는 그런 밝고 청량하고 이런 이미지가 딱 생각나는 이름이 청년인데 사실 정부나 뭐 기업에서도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죠. 청년이라는 이미지를 갖다가 쓰는 방식이 그런데 되게 사실은 아픈 사람도 많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우울한 사람도 많고 뭘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성실하지도 않은 것 같아. 기후위기 시대에 내가 내 전문성을 기르는 게 우선인가? 라는 고민이 들어서 운동부터 시작한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와서 같이 하면 되겠지 라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이런 존재 한 명 한 명이 약간 흔들리는 위치, 부정확한 위치, 계속 움직이고 본인을 바꾸고자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틈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상에서든. 그런 면에서 좀 유동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고 좀 내가 아직 나를 잘 모르겠어서 나의 전문 분야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더 무모하게 해볼 수 있는 그 여지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불꽃을 크게 튈 수 있지 않을까, 부딪힘이 더 강하게 날 수 있지 않을까
게 있는 것 같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과 정체성들을 전부 공유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청년이란 정체성을 정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아까 뭐 일자리 얘기도 했지만 저희는 사는 지역도 굉장히 전국에 있고 뭐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 전국부로 이렇게 있군요. 네, 이렇게. 아무래도 수도권에 많긴 하지만 활동 멤버들이 활동 중심도 서울에 있긴 하지만 소속이나 사는 곳이 이제 다른 지역이신 분들도 계시고 키어라던가 뭐 여성으로서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그런 이야기들 모아가는 것이 그런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돼야 된다 이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쭉 그 기후위기 대응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언제였는지 궁금하고, 그 고민이 되는 순간에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것이 남긴 과제를 지금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후 위기라는 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기후 운동을 하는 구체적인 단체들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안에서 뽁짝뽁짝하고 있는 얘기는 밖으로 전혀 안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운동의 한계죠. 지금까지 보면 시민들이 뭐 몰라서 못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운동의 한계인 것 같고. 그러니까 9월 24일에 9.24 기후정의 행진을 35,000명이 이렇게 딱 잘 멋있게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붕 떠 있던 시간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시위가 집회가 잘 진행이 됐어. 보도도 많이 됐어요, 은근히. 근데 그게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집회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고 나면 어떤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는 지점에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 이슈가 진행되고 고민하게 하는 어떤 이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건들이 너무 그냥 잘 진행이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성과와 의의들이 분명히 있지만 불평등을 전면으로 내세웠다는 측면이나 여러 주체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측면의 어떤 의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갈등이 없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구체적인 갈등이 없는 것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이후에 사실 지금 정부에서 펴내고 있는 정책이나 그런 활동들을 보면 굉장히 그 기후 정의를 위한 공동행동 자리에서 모인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의 요구에는 반하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사실 이 사람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경로를 지금 기후위기 대응 운동 단위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탈성장, 자본주의의 문제로, 불평등의 문제로 좀 보는 관점을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기술주의적인 해법이나 탄소를 줄여야 되니까 원전을 늘려야 돼, 햇발전소를 늘려야 돼 라는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갈리는 입장들이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충되는 어떤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탈핵 운동과 기후 운동이 어떻게 같이 결합해 갈 건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논의를 내부에서는 하는데 외부에는 이제 잘 안 알려지고 있는 것 같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정부나 공공기관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지, 그러니까 저항하고 목소리 내고 거부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조금씩 타협의 여지들을 만들어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도 연결될 필요가 있는데 각자의 선택지를 가지고 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종종 받아요. 기후운동 진영 안에서. 그리고 또 9.24 기후정의 행진을 했을 때도 연령의, 세대에 또 되게 다양하게 오셨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결집이나 정체성을 그러니까 정의하는 차원에서는 어려움일 수 있는데 되게 한국 사회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 3, 40년 전에 운동하던 방식도 한국 사회 모습도 되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운동 방식에서 배워야 될 것도 분명히 있고 바뀌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되게 단절적이고 이게 전수되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이 스스로 아쉬움들도 이제 청년 세대들한테는 있는데
느껴져요? 본인이 이제 그쵸. 뭔가 좀 더 알고 싶은데 뭐 좀 가로막혀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거나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단체를 만들 때는 네.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선배지? 누구한테 배워야 되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뭔가 특정 전문가의 말들을 먼저 찾게 되는데 네. 기후위기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네. 날씨에 대해서 그냥 개개인들이 말하게 되는 걸 찾게 되는데 운동으로서 전수받아 본 경험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대체 단위가 생기고 이끌어주는 분들을 만나고 다른 단체들을 만나면서 그나마 여기 있구나, 여기저기 있구나를 알게 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100% 그게 활용되고 있다고는 느낌은 못 받지만 서로 완전히 이렇게 통하고 있다는 느낌은 아직 살짝 아쉽지만 그런 잠재력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토론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야기 나누는 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공간에서 만났던 분들을 통해서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국 사회가 이런 기후 운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이런 기후 위기 대응 운동을 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이런 게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랑 연결돼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국가의 기반에 이 생태계가 있다는 것, 지구나 환경의 어떤 지속 가능성 없이 인간도 다른 생명도 불가능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법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런 관점이 녹아 들어야만 좀 실질적으로 우리의 관계나 상황을 반영해서 법들이 굴러갈 수 있겠다, 사회가 굴러갈 수 있겠다는 감각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뭐 기후 범죄에 대해서 범죄라고 명명하고 처벌하는 문제, 그리고 행해지기 전에 금지할 수 있는 문제들, 생태학살이 될 수 있는 어떤 발전소든 개발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사전에 금지할 수 있는 제도들도 필요한 것이고, 국제 기후 대응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나라들이 참여하는 거기 단위에서 이제 각국의 목표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국제 포럼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의 위치가 되게 모호했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후 채무국이라는 어떤 관점과 단어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경제 발전을 많이 한 나라들이 착취하거나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식으로, 배상하는 방식으로 기후 문제를 다뤄야지, 여긴 여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알아서 이제 경제 개발은 그만, 경제 성장은 그만,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이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을 고민할 때 저개발 국가의 입장에서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개발과 성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대해야 된다는 차원들을 좀 제시를 하고 문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대표적인 어떤 저개발 국가, 대표적인 경제성장 국가들 사이의 어떤 논쟁들로 마이크를 누가 줘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은 되게 중간자적 위치에서 자유롭게 다녔다고 해요. 어떤 책임도 안 지고 있고, 근데 수출도 하고 있는,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채무국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 그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문화적인 차원에서 특히 K-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항성이나 이렇게 문화적인 힘으로써 한국이 주목이 되고, 특히 이제 가잖아요. 어떤 국가 대표를 하는 단체들이 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기후나 환경에 관련된 어떤 정책 활동도 안 했던 대표자들이 이제 가는 것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이나 무게를 전혀 안 두고 있구나는 어떤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계기였고, 그래서 사실 국가나 정부에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위기로 인지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을 바꿔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어떻게 대안의 장소를 만들어낼지 더 많이 기대하는 편인 것 같아요. 부정이라고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힘을 싣는다면, 목소리를 낸다면 이제 시민들과 어떻게 만날 건지,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주체로 등장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전방위적으로 해야겠네요. 법 차원과 어떤 정책 차원의 변화, 여기에만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시민 사회의 어떤 각자의 또 주체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25년 뒤 우리가 지금 25년이라고 하는 상을 그리면서 쭉 얘기를 이 자리가 사실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근데 25년 뒤에 한국 사회의 모습에 대한 전망을 이제 기후 활동가로서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5년 뒤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기후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 그 이제 시간 제약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잖아요. 뭐 5년이 남았다, 7년이 네. 남았다, 8년이 남았다. 이런 시간이 사실 25년 뒤는 말해지지 않는 시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7년 뒤에 우리가 멀쩡하다면 25년이라는 미래도 있을 거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당장 몇 년 안에 뭘 해야 돼. 이게 더 익숙한 언어고 감각인 것 같고 저희는 사실 그거에 쫓겨서 운동하지는 말자는 건 있어요. 긴급하고 시급하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로 기후위기를 제안하고 뭔가 해야 된다, 강조해야 된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몇 년 안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먼저야 라는 판단으로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발전소 끄는 게 1번이야. 뭐 이렇게 가면 다른 어떤 불평등의 문제들, 사회 문제들을 터부시하게 되는, 이렇게 좀 밀어놓게 되는 우선순위들이 생기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가지 말자. 전환의 방법이나 과정까지도 목표로서 가져가는 게 있다 보니까 어쨌든 25년이라는 숫자는 저한테 좀 멀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막연한 엄청 긴 숫자인가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살아온 시간만큼이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가 태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25년 뒤를 상상한다는 건 우리가 전환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전제로서 좀 그려보고 싶고 어쨌든 7, 8년 뒤에도 멈추는 게 아니라 5, 6년 뒤에도 이렇게 딱 뭐 멸망 끝 뭐 이게 아니라 더 악화된 조건 속에서 더 많은 존재들이 위태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갈 거란 말이죠. 그때도 국가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거고 시민들은 살아갈 거고 이 위기를 직면하는 존재들이 더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시대의 주체로서 이야기하고 반응하고 연결되고자 하는 상황들을 25년 시간 동안 거쳐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긴급행동에서는 저희 단체에서는 더 많은 청년들과 자신의 목소리로 지금 위기를 정의하고 필요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실제 삶에서 관계에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막 애를 쓰고 올해 좀 그런 활동에 주력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25년이나 쌓이면 연결되지 않을 존재가 없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도 있고요. 끝으로 그러면 25년 뒤잖아요. 그럼 몇 년도죠? 25년 뒤에 이 개간 창비의 독자분들, 그 독자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2048년에 독자분들께 기후 위기 운동을 하고 있는 김현지 선생님이 활동가로서 메시지를 전해본다면 25년 뒤에 이거를 타임머신처럼 열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25년 뒤 독자분들에게 어떤 게 궁금해요? 어떻게 살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거기서는 우리가 다른 존재로 관계로 살고 있는지 덜 아프고 더 존엄하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감각할 수 있는지 지금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더 많이 연결되셨는지 흙냄새를 더 자주 맡으시는지 이를테면 도시에서 맡을 수 없는 흙냄새는 더 자주 맡고 계시는지 전쟁은 덜 일어나고 재난에 대해서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아파하기보다는 힘을 모아가고 있는지 이런 잘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그런 추상적인 마음으로 묻고 싶네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돌아와서 오늘부터 지금 이곳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되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